네, 다운 받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0페이지부터입니다. 네. 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편하게. 다 갖고 계세요?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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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럼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필터들을 동시에 적용을 할 건데, 여러 사이즈의 필터를. 그때 이제 한 가지를 통일을 합니다. 뭐냐 하면 가로, 세로 길이를 통일해요. 이제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가긴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터들을 거치게 되면 사실 이미지 사이즈가 다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지나시는 변식에 의해서. 근데 그걸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뭐 제로 패딩을 하든 해서 맞춰줘요. 그렇게 하면은 나오는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는 동일해요. 근데 얘 뎁스 있잖아요. 깊이. 그게 각 필터의 개수였잖아요. 그래서 1x1 컨볼루션을 몇 개 썼느냐, 3x3 컨볼루션 필터를 몇 개 썼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뭐 50개, 100개, 200개, 5개 이렇게 줬으면 이 결과들을 깊이 방향으로 쌓아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가로가 50, 세로 50이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가로 50, 세로 50입니다. 컨버전 한 액티베이션 맵을 가로 50, 세로 50으로 동일하게 맞춰두고요. 그 다음에 그 컨버전이 끝난 깊이가 이게 50개였으면 이 깊이 방향으로 50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100개였으면 이건 100일 거고요. 이게 200이었으면 200 깊이가. 이게 5니까 깊이가 5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이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50개 있었으니까 50개. 그 다음에 100개를 뒤에다 쌓아요. 이렇게. 이렇게 100개 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200개 쌓고, 그 다음 뒤에다가 5개 쌓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표 방향은 총 얼마죠? 5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더하기 5. 355. 그래서 355짜리 깊이를 갖는 최종 액티베이션 맵이 됩니다. 그래서 컨캐터네이트, 뭔가 옆으로 붙인다 인데 필터 아웃풋을 같이 붙이는데 어디로 붙이느냐? 뎁스 방향으로 붙인다. 그래서 뎁스 와이즈고요.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깊이 방향으로 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의 이제 인셉션 모듈을 가져와서 보면 우리의 인풋이 28 바이 28 바이 25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로가 28, 세로가 28, 깊이가 256이거든요. 28, 28, 깊이가 256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필터를 다 적용을 했어요. 그럼 이걸 적용하면 뭐 예를 들어 28 곱하기 28 곱하기 128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걸 적용했더니 3 바이 3 컨버전이 192개예요. 그래서 28 바이 28 바이 19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5 바이 5 컨버전을 96개 필터를 썼어요. 그러면 나오는 아웃풋은 28 바이 28 바이 96일 거고요. 깊이 방향으로. 그다음 맥스 풀링을 하면은 그 우리가 스트라이드랑 잘 조절하면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깊이는 변하지 않죠. 풀링은 가로 세로만 바뀌니까. 그래서 이 네 개의 아웃풋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네들을 깊이 방향으로 붙여야 되죠. 그럼 최종 컨캐테네이션한 결과가 얼마죠? 28 바이 28.
이거는 그대로일 거고요. 다음 깊이 방향으로 붙이니까 128 더하기 192 더하기 96 더하기 256일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672가 나와요. 그러면 28바 28바 672가 됐어요. 우리가 들어온 인풋은 28바 28바 256, 깊이가 256이었는데 나가는 거는 672가 됐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걸 사실 구글렛 자체는 여러 개를 쌓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럼 이걸 엄청 많이 쌓으면 256이었던 게 672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1800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5600으로 나가고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메모리가 터지겠죠, 컴퓨터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고요. 연산량이 너무 많고 일단 그리고 나가는 아웃풋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뎁스가 너무 깊어서 그 저장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숫자들이 다 있는 거니까 이만한 사이즈에 각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의 컨볼루전 연산을 살펴봐도 이걸 하나하나 옆으로 옮기면서 겹치는 걸 쭉 곱하고 더하고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의 연산량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래서 854 메가니까 100만 천만 8억 5천 번 정도 연산이 필요해요. 요거 하나 하는데. 그래서 너무 연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가 또 나와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이 컨볼루전 연산이 너무 많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맥스 풀링을 할 건데 풀링 자체는 뭐였죠? 이런 거였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내가 2 바이 2 맥스 풀링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 네 개 중에 제일 큰 숫자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네 개 중에 제일 큰 걸 뽑아요. 이게 제일 컸다라고 하면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옮겨서 여기 네 개 중에 제일 큰 걸 뽑아요. 여기 제일 컸다 하면 네모 넣고 여기 네 개 중에 제일 큰 걸 뽑아요. 라고 해서 여기가 별표였으면 별표가 제일 크면 별표 이렇게 넣고 해서 풀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로 세로 방향으로는 어쨌든 줄었어요. 4바이 4였던 게 2바이 2가 됐습니다. 뭐 여기서는 조절을 해가지고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긴 합니다만 근데 깊이 방향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깊이 방향으로도 다 똑같이 연산을 수행해서 넘길 거라서 이게 이제 뭐 맥스 풀링이 필터가 몇 개고 그런 건 애초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로 세로만 보고 제일 큰 거를 다음으로 넘긴다. 기 때문에 깊이 방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인풋의 뎁스가 256이면 나가는 뎁스도 256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이 인셉션 모듈에다가 풀링이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오는 뎁스랑 나가는 뎁스가 일단 같잖아요. 여기다가 왼쪽에 컨버전이 3개나 있죠. 그럼 뎁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뎁스가 줄어들 확률은 0이에요. 왜냐하면 뎁스가 똑같은 게 일단 있고 거기서 추가로 더 있으니까 뎁스는 항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셉션 모드를 반복하면 뎁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럼 연산량과 메모리가 엄청나게 소모될 것이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버틀넥 레이어라는 걸 쓰고요. 버틀넥 레이어가 뭐냐 하면 원바이원 컨볼루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보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뭐 3바이 3, 5바이 5, 7바이 7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원바이원이면 그냥 숫자 하나 있는 컨볼루전을 이미지 전체에다가 옆으로 옮기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필터의 숫자가 3이면 그냥 3을 모든 픽셀에다 곱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터의 숫자가 0.5면 0.5를 싹 다 곱해가지고 쓰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컨볼루전의 뎁스는 필터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바이 원 컨볼루전을 필터 개수를 조금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개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인풋 이미지가 56, 가로 56, 세로 56, 깊이가 64, 이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이 뎁스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 바이 원 컨버전을 쓰는데
필터 개수를 지금 이 뎁스보다 작은 걸 쓰겠습니다. 32짜리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원바이원 컨버전 필터 자체는 1 곱하기 1 곱하기 64짜리 필터가 총 32개 있는 상태죠. 그래서 32번 반복해서 연산한 다음에 그 값들을 32층으로 쌓을 겁니다.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게 32개 필터를 썼다는 거는 나오는 결과에 뎁스가 32라는 뜻이죠. 필터 개수랑 뎁스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처음에 들어갈 때 뎁스는 64였는데 나오는 뎁스는 32가 됩니다.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원바이원 컨버전을 하면 이점은 뎁스를 줄일 수가 있다. 대신에 가로 세로는 그대로죠. 그래서 가로 세로 스파샤라는 디멘전, 가로와 세로를 의미합니다. 얘네들은 크기를 유지를 하면서 뎁스만 줄일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바이원 컨버전의 이점이고요. 우리의 지금 그 인셉션 모듈의 문제가 뎁스가 계속해서 커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원바이원 컨버전을 섞어주면 뎁스를 줄이면서 갈 수가 있다. 뎁스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가 또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유지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를 더 작은 차원으로 줄여준다. 뎁스의 이 크기를 줄여준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인셉션 모듈 앞에서 배웠던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요 사이사이에 이제 원바이원 컨버전을 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이미 원바이원이 있으니까 사실 필터 사이즈만 조절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안 넣고 나머지들은 다 원바이원 컨버전을 섞어요. 그래서 뭐 이 위치는 사실 이것저것 실험해서 그냥 제일 잘 나오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들어갈 필요 없긴 하고 아무튼 원바이원 컨버전을 쓰면 이 뎁스를 줄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컨버전 연산이나 아니면 최종 아웃풋 사이즈가 줄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여기를 살펴보면 이 부분 뎁스를 줄인 다음에 3 바이 3을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의 뎁스는 사실 이 필터 개수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득이 없습니다. 대신에 장점이 뭐냐? 우리가 들어오는 인풋이 만약에 256이었는데 근데 원바이원 컨버전의 필터 개수를 64개만 썼어요. 그러면 뎁스가 256에서 64로 줄어들죠. 줄어든 상태에서 이 컨버전을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은 원래 컨버전을 할 때 가로 3, 세로 3, 그다음 깊이가 256짜리 인필터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64개를 만들어서 64개가 이 개수만큼 만들어서 근데 이제는 가로 3, 세로 3, 깊이가 64짜리만 하면 되니까 그 곱하고 더하는 그 연산 자체가 4분의 1로 줄어들죠. 64랑 256 4배 차이니까. 그래서 컨버전 연산 횟수가 줄어들고요. 계산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더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계산량에서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뭐죠? 맥스 풀링을 하면 뎁스는 그대로라고 했어요. 근데 원바이원 컨버전을 적용하면 뎁스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링에서의 문제는 뎁스가 그대로라서 그 옆에 있는 컨버전이랑 싹 더하고 나면 뎁스가 항상 늘어난다. 이게 문제였는데 원바이원 컨버전을 풀링 뒤에다가 달아주면 풀링했을 때 뎁스가 256으로 그대로 있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64짜리를 하면 뎁스 그러면 최종 나오는 아웃풋의 뎁스는 64가 되는 거죠. 그럼 256이 들어가는데 6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뎁스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량과 메모리 소모를 같이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은 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패턴을 내가 찾고 싶어요. 뭐 오른쪽 위로 대각선도 찾고 싶고 왼쪽 위로 대각선도 찾고 싶습니다. 근데 뎁스가 1이면 사실 오른쪽 위 하나밖에 표현을 못 할 거거든요. 뎁스가 2여야 오른쪽 위 대각선인 것들을 좀 숫자 크게 만들어주고 맵을 만들어서 여기는 오른쪽 위로 대각선 모양이 있습니다 하면 숫자를 크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그다음 왼쪽 위 대각선은 다른 뎁스의 다른 층에다가 왼쪽 위 대각선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값을 크게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첫 번째 층은 오른쪽 위 대각선을 감지하는 필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층은 왼쪽 위 대각선 모양을 감지하는 필터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필터 개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미지의 다양한 패턴들을 동시에 찾아서 다음 층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뎁스가 1이라서 왼쪽이 대각선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 뉴럴넷의 특징은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왼쪽이 되었음을 못 봤다라고 하면 다음 층에서 이미 소실된 상태죠. 그래서 그 정보는 이미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그럼 모델이 잘 작동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뎁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서 이게 제안이 됐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전이라고 하는 바틀렉까지 포함한 이 인셉션 모듈을 여러 개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되게 많이 쌓았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1000개 클래스, 이게 뭐 강아지 중에서 말티즈인지 요르셔 테리어인지 맞추는 그걸 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큰 모델 하나가 이제 구글렛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셉션 모듈을 쌓았다라고 해서 스택드 인셉션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천천히 살펴보면 맨 앞에는 이제 그 스템이 뭐 줄기죠. 그래서 줄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간단한 컨볼루전 구조, 컨볼루전, 풀링, 컨볼루전 두 번 하고 또 풀링. 그게 쌓여 있고요. 뭐 이걸 결정하는 거는 이래저래 실험을 많이 많이 해가지고 잘 나오는 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고 그냥 제일 잘 돼서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는 이런 구조를 찾는 연구가 제일 유명한 연구였어요. 모두가 여기에 매달리고 있었고. 저도 이제 학부 때 학부 영상하고 졸업 논문 쓸 때는 이 구조 찾는 논문을 썼었고요. 지금은 뭐 구조 찾는 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만.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아까 방금 배운 인셉션 모듈을 여러 층 쌓아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드 인셉션 모듈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 맨 끝에는 이제 클래스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FC라고 작게 적혀 있어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 거예요.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보조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옆에 사실 격가지가 달려 있거든요. 그 여기에 출력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해야만 이게 말티즈인지 요크루트인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도 나와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왜 달아놨지? 이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라고 생각할 텐데 그 이게 깊어지면 문제가 뭐냐? 전에 배웠던 게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너무 깊으면은 그레디언트가 거꾸로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다가 그게 너무 작아진다. 라고 하면 그걸 되살릴 수가 없거든요. 거꾸로 가는 것도 일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처음에 크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죠. 아웃풋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또 여기서 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면 작은 거랑 합쳐지면서 다시 커지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시 작아질 텐데, 네, 작아질 텐데, 이걸 쓸게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그레디언트가 시작되니까 여기서 다시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끝까지 가면 그레디언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격과제를 달고 여기서 예측을 수행하고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를 준다. 그레디언트 베니싱에 대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격과제가 있으면 성능이 더 올라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이유로는 그레디언트 죽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이어는 22개나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로로 이렇게 놓인 거를 그냥 한 레이어라고 하면 총 22개 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인셉션 모듈은 지금 한 층, 두 층 해서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얘는 사실 격과지이기 때문에 층으로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층은 이렇게 해서 22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고 이제 남은 거는 레즈넷 종류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보다는 못해요. 사람이랑 비슷해서 엄청나다라고 유명했던 방법이고요. 이 둘은. 근데 그 뒤는 놀랍게도 사람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깊이에 대한 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22층밖에 안 쓰던 거를 152층까지 늘렸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깊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레지넷이라는 거는 뭐 허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지금은 메타라는 곳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이죠, 과거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를 매우 깊게 만들겠다. 근데 그냥 매우 깊게 만들면 무슨 문제가 있죠? 그레디언트가 오다가 죽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가 죽으면 앞에 애들은 내 웨이트를 어떻게 바꿔야 로스가 줄어드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기울기를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만든 게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기존의 컨볼루전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컨볼루전 연산하고 렐루 하고 컨볼루전 하고 렐루 하고 반복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중간에 하나를 끼자. 그 하나가 뭐냐? 이 컨볼루전 두 번 한 거 뒤에다가 그냥 애초에 들어온 인풋을 더해버리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게 추가된 겁니다. X 더하는 거. 네. 그렇게 했더니 152층 쌓아도 학습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년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심지어 이게 사실 그 강아지 뭐 고양이 분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그 사진 안에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맞추고 그런 태스크도 다 그 다른 분야로 있거든요. 저희 혈압 예측할 때 그 분류랑 회귀 다 했듯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에서 다 우승을 해버립니다. 이 방법으로. 되게 획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깊게 쌓으면 계산도 더 많이 하고 모델도 더 커지고 하니까 더 좋지 않을까? 더 복잡한 패턴을 잘 배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얕은 애보다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얕은 애보다는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뭔가 이미 그 얕은 모델 중에 잘하는 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잘합니다. 걔를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쌓는데 근데 이걸 그냥 쌓으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미 잘 되는 게 있고 얘를 위에다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깊어진다. 그래서 이게 4층짜리면 4층짜리 4개를 쌓아서 16층을 만들면 될 텐데 근데 이걸 연결하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사이에 이렇게 지름길을 하나씩 줍니다. 그런 모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면 내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 길도 있죠. 두 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길 다 갈 수도 있고 반반씩 나눠서. 근데 만약에 얘가 아예 동작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안 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뭐 뉴럴랩보다는 그냥 우리가 집에서 편의점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집에서 편의점을 가는데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걸 4개 쌓았더니 사실 이걸 쌓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지름길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길이 좋을지 이 길이 좋을지는 사실 모르지만 길이 2개가 있으면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별로면 이 길을 더 많이 쓰는 식으로. 그리고 이 길보다 이 길이 더 좋으면 이 길로 가는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이 지름길 덕분에 우리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더 빨리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게 Y는 X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Y는 지금 컨볼루전을 fx라고 하면 이런 함수라고 치면 여기다가 x를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레지듀얼 커넥션이. 그래서 Y는 x를 더한 거죠. 그래서 set 어디셔널 추가적인 걸 해서 더한다. 이제 y는 x인 걸 더한다. 그래서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뚫어서 이제 두 갈래 중에 좋은 길을 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레지듀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지듀얼을 사전에서 쳐보면 뭐 잔여, 남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음, 뭐가 남았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요런 일반적인 레이어를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레지듀얼 그 이 추가된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컨버전 두 번 하는 연산 이걸 fx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는 여기에다가 처음에 들어온 인풋 x를 더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됐습니다. 얘가 튀어나가죠. 그 나간 걸 hx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컨볼루전 있잖아요. fx. 원래 컨볼루전은 그 일단 hx를 식으로 써보면 hx는 fx 플러스 x고요. fx를 구해보면 얘를 넘기면 되죠, 왼쪽으로. hx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1로 가는 거를 통째로 배웠어야 했는데 이 레지듀얼 블록에서는 어떤 걸 하게 되냐 하면 여기서 1로 나가는 건 결국에 h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죠? hx에서 x를 뺀 만큼 해당하는 fx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 레이어가 배워야 될 거는 최종 출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최종 출력이랑 우리의 입력 간의 차이를 배우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레지듀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부르고 그냥 전체 함수 대신에 전체 함수에서 입력을 뺀 그 나머지 정보만 배우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레지듀얼 매핑, fx는 hx-x에 해당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넘겨보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바로 아웃풋을 매핑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이 부분이 배울 수 있도록 출력과 입력의 차이를 배우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모든 블록에 사실 그냥 컴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그냥 싹 다 3x3을 쓰고 있거든요. 뭐 크기를 아까는 우유부단하게 1x1도 해보고 3x3도 해보고 5x5도 해보고 다 합치는 짓을 했었는데 이 레지듀얼이라는 걸 추가를 하게 되면 굳이 그런 거 선택해서 막 동시에 패러를 하게 연산하고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연산하고 막 그런 편한 연산 없이도 그냥 1층으로 쭉 쌓으면 잘 되더라. 그래서 이 간단한 연결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3x3만 써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3x3으로 싹 다 쌓아놓고요. 대신에 필터 개수를 처음에는 32개 쓰고 그다음 64개로 좀 6번 정도 하다가 또 128번 8개 쓰다가 512개 쓰다가 이런 식으로 필터 개수를 점점 늘리는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요거는 뭐 실험을 여러 번 해보면서 잘 되는 걸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컨버전을 할 때 스트라이드를 원래 1로 하는 게 기본이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 패치를 그 필터를 붙여서 컨버전을 했으면 한 칸 옆으로 옮겨서 하는 게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이고요. 두 칸 옆으로 옮기면 스트라이드가 2라고 했죠.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이미지 사이즈가 획기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렇죠? 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우리의 4x4 그림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2x2 필터를 씌울 거고요. 이걸 스트라이드를 1로 하면 처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숫자 하나,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이렇게 계산해서 숫자 하나,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이렇게 계산해서 숫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력의 크기는 3x3입니다. 근데 얘를 내가 두 칸씩 옆으로 옮기면서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숫자 하나, 두 칸 옮기면 여기죠. 이렇게 해서 숫자 하나. 나 밑으로도 두 칸만 옮깁니다. 두 칸 옮겨서 숫자 하나. 두 칸 옮겨서 숫자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스트라이드가 1일 때는 출력의 사이즈가 3x3이었는데 스트라이드를 2로 바꾸니까 출력의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 크기를 층이 지나갈수록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처음에는 뭐 간단한 컨볼루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맨 끝에 원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막
두세 개 이렇게 쌓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해놨습니다. 하나면 최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000개 클래스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있든 풀리 커넥티드 1000개짜리 유닛을 갖는 그 아웃풋 레이어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 각각이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이 나올 수 있도록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가 메뉴에 있죠. 그래서 이 풀리 커넥티드는 거의 최소로 존재하는 만큼만 만들어 놨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싹 다 컨볼루전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계산량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원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그 웨이트 개수를 거의 다 먹고 있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표에서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뎁스를 34로도 실험해보고 50짜리로도 실험해보고 101로도 실험해보고 152로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건 50짜리랑 101짜리가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34는 잘 안 쓰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전에 22층짜리에 비하면 훨씬 더 깊어져, 2배 이상 깊어졌는데 작동을 잘 한다. 그 비결은 이 스킵 커넥션 또는 레지듀얼 커넥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할 때 마찬가지로 바틀렉을 써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요. 바틀렉이 뭐였죠? 원바이 원 컨볼루전을 해서 필터 개수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256짜리를 원바이 원, 3바이 3 컨볼루전을 하면 3바이 3 컨볼루전의 필터의 사이즈는 3 곱하기 3 곱하기 256이어야 되죠. 근데 이걸 처음 64로 줄여놓고 시작하면 여기선 뎁스가 64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3바이 3 컨볼루전의 필터 사이즈는 3 곱하기 3 곱하기 64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틀렉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놓친 게 있는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왜 깊게 쌓아도 잘 될까라는 고민은 계속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에 ANN 후반에 그레디언트 센트 하는 거 뭐 공식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X라는 거랑 Y라는 게 들어와서 둘이 더해가지고 X 더하기 Y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포워드 방향, 앞으로 가는 방향의 연산이고요. 얘를 백 프로포게이션 하려면 뒤로 가야 된다 했죠. 그때 공식이 뭐였냐면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죠. 그레디언트 그대로 뒤로 흘러가요. 위로도 똑같이 흘러가고 옆으로 똑같은 값이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이 컨버전 한 fx랑 x를 더합니다. 그쵸?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뒤에서부터 쭉 흘러올 거예요. 원래 이 스킵 커넥션이 없었다고 치면 그냥 계속 흘러오다가 그레디언트가 쭉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은 학습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모든 층에 이제 2층마다 이렇게 스킵 커넥션이 있어요. 그러면 오다가 그레디언트가 여길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서 그레디언트 이렇게 편미분을 계속 하면서 가야 되죠. 근데 여긴 어떻게 되죠? 더하기 연결돼 있으니까 그대로 가죠. 그래서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가능하죠 이게. 그레디언트가 죽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왜냐면 똑같은 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원래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0에 가까워져서 학습이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학습이 잘 되는 직관적인 이유입니다. 이 합으로 연결돼 있을 때는 그레디언트 값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합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 그레디언트를 죽지 않고 살아서 맨 밑까지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었다면, 뭐 살고 있었죠. 사실 2000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머신러닝 연구를 하고 있었다면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더하기는 그대로 가네. 그러면 그레디언트 준 걸 막으려면 더하기로 앞에 거랑 연결을 해버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름 뭐죠? 허였나요? 그분만큼 유명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깝죠, 사실은. 미리 알았으면 내가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미래에 봤을 때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진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간단한 먹음인데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그걸 나중에 분석해봤더니 당연한 거였다. 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창의력을 좀 발휘를 하면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이거는 놀랍게도 당장 오늘날 쓰이는 CNN들도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도 모두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발표하는 그 논문도 이 구조로 실험했어요. 레즈는 50층짜리 썼습니다. 실험할 때. 그래서 당장 오늘도 쓰이죠. 그래서 굉장한 발견입니다. 어, 잠시만요. 김치 교수님 전화 와가지고 받고 올게요.
네, 일본 과제랑 산학 공동 프로젝트 두 개는 진행 중이고요, 이미. 뭐 서류상으로 진행 중인데 아직 한 건 없죠, 사실은. 해야 되고. 그 외에 네. 또 뭐가 있는데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뭔가 소수를 더 뽑을 계획이긴 합니다. 그 일본 과제 같은 그런 거를. 그래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애초에 작업을. 주제는 똑같아요. 1번이랑. 그래서 추후에 공지를 드릴게요. 네. 어쨌든 뭐 급한 전화가 와서 받고 왔습니다. 마저 해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레저넷이 얼마나 좋은가? 왜 그레디언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디테일이라고 해서 자세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뭐 학습할 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썼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이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앞에서. 그래서 웨이트를 초기화할 때 0 근처에 좋은 값을 찾고 싶은데 평균은 0인 게 좋을 거고 분산을 적당히 작은 걸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뉴런 개수 분의 1만큼의 분산을 잡아서 쓰겠다라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모멘텀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0.1 그리고 그 러닝 커브를 그리면서 로스가 줄어들다 더 이상 안 줄어든다 싶으면은 러닝 레이트를 10분의 1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 라고 하면 이 스텝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요. 그렇게 해서 또 내려가고 또 더 이상 안 내려가면 10분의 1로 줄여서 또 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성능이 탑5 에러가 1000개 중에 5개를 예측하면 그 중에 정답이 있으면 맞다라고 하는 그 비율의 에러 레이트니까 몇 프로나 틀리냐고요. 총 3.6% 틀린다는 말은 96.4% 확률로 내가 뽑은 5개 중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1000개 중에 5개를 뽑는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맞다는 얘기니까 이게 놀랍게도 사람보다 잘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뒤에도 레지넷을 더 발전시킨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와이드 레지넷도 지금 많이 쓰이고 뭐 레즈 넥스트, 스토캐스틱 뎁스, 뭐 멀티 스케일 앙상블링, 피처 리캘리브레이션 등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을 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있다면 댄스넷이고요. 댄스넷은 현재 또 많이 사용되고 특히나 저희가 뭐 디지털 헬스케어 보니까 그 의료 이미지, 의료 영상 이런 거 처리할 때 댄스넷 구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10월에 그 MRI로 치매 조기 예측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 정상인을 데려와 놓고 치매를 예측시켰더니 90% 확률로 이 사람이 치매 걸릴 걸 예측을 하더라. 그걸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썼던 모델이 이제 댄스넷 구조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써봤더니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넷은 댄스는 빽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가 빽빽하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빽빽하게 연결하겠다. 그래서 지름길을 하나만 뚫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층에다가 다 지름길을 뚫어버리겠다입니다. 그래서 한 층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지름길 만들고 그 다음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레디언트가 오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레디언트가 오다가 한 방에 인프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죽을 일이 아예 없죠,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더 깊은 층을 잘 배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에 다 스킵 커넥션을 달아버렸다. 라는 거고 이렇게 했더니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줄어들더라. 그 다음에 피처의 프로포게이션이 더 향상되더라. 그래서 그냥 앞으로 가는 거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쪽 대각선 정보만 남아있고 이쪽 대각선 정보를 못 배운 상태로 다음 층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쪽 대각선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지워져 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길을 뚫어 놓으면 다시 원래 이미지를 가져와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워진 정보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앞으로 가는 그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에서의 피처도 더 강화가 된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됐던 피처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피처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부는 소실되고 중요한 것만 남고 이게 아니고 얘가 다시 다음 층으로 또 넘어가고 이때 만들었던 걸 또 다시 다음 층에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면서 성능을 더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댄스넷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이 높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을까? 컨볼루전과 풀링, 뭐 FC 레이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쌓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계속 발전하면서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하는 분야가 이제 오토 ML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자동으로 하겠다. 그 구조를 자동으로 찾겠다 하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후보들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제일 성능이 좋은 구조를 채택해서 그 최종 구조 자체를 학습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바꾸면서 원래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노가다 없이 학습으로 하면 좀 더 좋은 아키텍처를 좀 더 편하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는 많은 경우에 강화학습 방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모델의 성능 자체가 리워드가 돼서 그 리워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AutoML이고 구글에서도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 네 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면 알렉스넷 굉장히 고전 모델인데 유명하게 만들었다 CNN을. 그 다음에 VGG넷 아까 그 터닝 연구 발표하실 때 나왔죠. 그거고요. 그 다음 구글넷 오늘 배운 인셉션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레즈넷 스킵 커넥션 또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서 제 CNN이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챕터고 또 준비한 자료를 마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잘 처리하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 다음으로 할 챕터는 리커런트 뉴럴넷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뭔가 세 가지 중요한 형식을 꼽으라 라고 하면 첫 번째가 표일 거잖아요. 뭐 저희 혈압, 키, 몸무게 이런 걸 지금 다 표로 나오니까 데이터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지일 거예요. 뭐 MRI, CT, 펫 이런 걸 찍으면 다 이미지 형태로 나오니까. 세 번째는 시계열입니다. 심전도, 뇌파, 뭐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시간에 따라서 신호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가장 유명한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이 리커런트 뉴럴넷이고 그걸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ANN으로 테이블 다루고 CNN으로 이미지 다루고 그 다음에 RNN으로 시계열 다룰 수 있으면 일단 데이터가 주어지면 뭘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일단 RNN이라고 부르는 리커런트 뉴럴넷은 뭘 처리하는 거냐? 시계열을 처리하는 겁니다. 시계열은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퀀스는 순서라는 뜻의 영어 단어고요. 순서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이 0초, 1초, 2초 이렇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뭐 문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I am a student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I가 맨 앞에 있다라는 순서 관계가 있죠. 이 문법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 시계열 데이터 또는 뭐 문장 이런 것들이 다 시퀀셜 데이터라고 불러요. 걔를 처리하기 위한 모델이고요.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CNN과 RNN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단 CNN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픽셀의 그리드 형태죠. 픽셀이 가로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걔를 처리하는 특화가 되어 있고요. RNN의 경우에는 시퀀스를 처리하는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만약에 X1부터 X타우까지 있으면 그러면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타우 1 뒤의 날씨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N을 그냥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CNN은 왜 ANN을 못 썼죠? 픽셀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연산량을 줄이고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구조를 쓰게 됐고요. RN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퀀스가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100년 뒤예요. 그러면 굉장히 길죠. 이 데이터의 길이가. 그래서 이렇게 긴 데이터를 ANN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100년 뒤까지 날짜가 뭐 10만 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10만 차원은 필요하죠. 숫자가 하나만 있어도. 10만 차원의 인풋, 그 다음 히든 레이어를 1000개 유닛을 만들었다 치면 10만 곱하기 1000짜리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여기가 10만이고 여기가 1000. 그럼 너무너무 커요. 이걸 메모리에 올리는 순간 우리의 컴퓨터는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 시계열에 특화된 구조를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NN은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필터를 3x3으로 정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몇이든 간에 3x3짜리를 맨 왼쪽 매니부터 맨 오른쪽 맨 아래까지 옮기면서 컨버전을 계속하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져도 그냥 이미지 매니부터 이미지 맨 밑에 오른쪽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져도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RNN의 경우에도 데이터마다 시계열이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전도를 재는데 어떤 사람은 1분 동안 쟀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초 하다가 떼버렸어요, 그냥. 그럼 10초밖에 없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ANN을 쓴다고 생각하면 각 사람마다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다르잖아요. 1분 동안 1초에 한 번씩 1헤르츠로 잰 사람은 데이터가 60개의 숫자가 있을 거고 10초밖에 안 된 사람은 10개밖에 없을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입력의 피처 개수가 달라져 버렸죠. 첫 번째 사람은 60개, 두 번째 사람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의 랭스, 길이가 다를 때 그때 어떻게 모든 길이에 다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고안된 게 이 RNN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뭐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가져와 봤고요. 뭐 예를 들어 스피치 리코그니션,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이 뭐 파동이니까 그게 이제 시계열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그 음성 신호를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 아침에 이제 모닝콜이 울립니다. 그래서 뭐 헤이 구글 뭐 노래 꺼줘 하면 알람을 꺼줘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최근에 그게 먹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막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헤이 구글 꺼줘 하면 이제 안 꺼요. 그냥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강제로 잘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제 RNN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시퀀스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뮤직 제너레이션이라는 또 예시가 있는데 뮤직 제너레이션은 음악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입력은 뭐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입력을 줄 수도 있죠. 나는 피아노 곡을 만들고 싶고 약간 바흐풍의 노래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걸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조건부 생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원하는 게 없어. 그냥 알아서 만들어. 라고 하면은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비조건부 생성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 없이 그냥 음악이 나오기만 하니까 이건 조건 없이 그냥 바로 아무 음악이나 만들어줘 라고 하는 상태죠. 그래서 음악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논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래 만드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 예측. 뭐 무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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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다 라고 하면은 감정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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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그 생명 데이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또 DNA 시퀀스고요. DNA 시퀀스는 ATGC 네 가지의 그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나요? 그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이 부분에 단백질이 발현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니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더라. 아니면 어떤 질병이 발생하더라. 아니면 어떤 약이 이 부위에 달라붙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기계 번역이라고 해서 저희 구글 번역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언어를 받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언어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시계열 데이터로 하는 태스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비디오 액티비티 레코니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맞추는 거 달리고 있다. 그리고 네임 엔티티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 사람 이름을 맞추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해리포터랑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를 잘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퀀스 데이터를 주고 뭔가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의 기존의 ANN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줍니다. 빨간색에다가. 그러면은 히든 유닛, 히든 레이어들을 거쳐서 아웃풋 파란색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원투원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줍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주고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문장을 뽑아요. 이 각각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답이 첫 번째는 고양이가 두 번째 하품을 세 번째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럼 이 사진을 넣으면 고양이가 하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나오면서 답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집어넣고 여러 개를 뽑는 그런 모델링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때는 하나를 넣고 여러 개가 나오니까 원투매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문장을 줘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SNS에 쓴 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이 충만한 상태에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문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감정 예측을 합니다. 아, 슬프구나. 라고 이제 슬픔 딱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링 방법을 매니 투 원이라고 하고요. 뭔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온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매니 투 매니 구조는 여러 개를 넣고 여러 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I am a 하나 더 집어넣어서 student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넣고 여러 개를 받는 구조가 매니 투 매니 구조고요. 예를 들어서 기계 번역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뭐 내가 이 시계열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 라고 하면 주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의 주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상황들 데이터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다음 내일 주가를 맞춰요. 네, 맞추고 그 내일 주가를 다시 집어넣고 또 그 다음날 주가를 맞추고 또 다음날 걸 집어넣고 또 다음날 걸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매니 투 매니 구조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방금은 이제 그 단어 번역에선 단어를 일단 세 개 다 넣고 세 개를 뽑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넣는 즉시 뭐가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방금 주가 예시 같은 거고요. 아니면 비디오 프레임 클래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각 비디오의 프레임들을 줘요. 장면 장면을 주고 야구하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자가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주고 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자가 공을 때렸어요. 그래서 공이 맞았다. 그 다음에 공이 그냥 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울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넣고 여러 개를 예측하는데 뭐 즉시 예측할 수도 있고요. 일단 입력을 다 받은 다음에 출력을 안 낼 수도 있고 그건 뭐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넣고 여러 개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쓸 때 왜 바닐라 뉴럴넷? 바닐라는 뭐 기본의 뭐 그런 뜻이고요. 바닐라 맛이 되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바닐라라고 하면 기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뉴럴넷을 왜 안 쓰냐? ANN을 왜 안 쓰냐? 라고 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예를 들어 I am a student 이렇게 네 개짜리 인풋이 있어요. 그 다음에 he is 뭐 singing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4인데 이건 길이가 3이죠. 그럼 여기다 뭘 넣지?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개의 인풋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달라질 때, 입력의 길이가 달라질 때 이걸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키, 몸무게, 혈당, 혈압 이렇게 네 개가 항상 똑같이 들어올 때 적용이 가능한 게 ANN이고요. 이렇게 길이가 가변적일 때, 달라질 수 있을 때는 이 바닐라 뉴럴넷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이렇겠죠.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이제 뭐 주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칠게요. 그러면은 오늘 주가를 가지고 내일 주가를 예측할 때, 그 다음에 내일 주가를 가지고 모레 주가를 예측할 때, 사실 뭐 그렇게 다를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100원에서 내일 101원이 됐다. 그럼 내일 101원이었으면 모레 102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모레 102원에서 3일 뒤에 103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시간이 달라져도 사실 뭔가 공통된 특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다른 걸로 다른 웨이트 값으로 모델링을 하면 오늘은 100원에서 내일 101원이 됐는데 내일은 101원에서 30원이 되고 그 다음에 30원에서 35원이 되고 그게 너무 뭔가 모델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날 더 좋은 예시는 날씨가 되겠네요. 장마철이에요. 오늘 비 왔어요. 내일 비 올 것 같아요. 내일 비 왔어요. 모레도 비 올 것 같아요. 모레 비 오면 또 3일 뒤에 비 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시간이 달라져도 예측하는 뭔가 논리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웨이트로 완전히 따로 연산을 하는 것보다 이제 같은 웨이트를 공유를 해서 예측을 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정보가 오늘의 이제 날씨를 가지고 내일 예측하는 그 함수가 내일 날씨를 가지고 모레 예측하는 그 함수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바닐라 뉴럴넷은 그 각각의 날짜에 완전히 다른 웨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CNN과 RNN은 어쨌든 이 연산량을 줄이고 뭔가 이미지 크기가 달라지거나 시퀀스의 길이가 달라지거나 하는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쉐어링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CNN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지 위치에 관계없이 똑같은 필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필터를 왼쪽 메뉴에 적용하고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적용하고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적용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죠. 그럼 똑같은 필터가 이미지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옆으로 한 칸 옮겼다고 필터를 새로 가져와서 씌우지 않죠. 똑같은 필터를 계속 옮기고 있고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계속 공유가 되고 있죠. 원래 ANN을 이 CNN 구조의 그 컨볼루전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산을 했잖아요. 컨볼루전을. 그다음 옆에 바로 옆에 픽셀을 연산할 때 이걸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걸 가져와서 하는 식이거든요. 또 한 칸 옆으로 옮길 때 새로운 걸 가져와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ANN이랑 똑같은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똑같은 필터를 옆으로 옮기면서 해도 되게 잘 되는데 굳이 새로운 걸 계속 가져오니까 그 웨이트의 개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쉐어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CNN에서 있었고요. RNN에서는 방금은 이미지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필터를 적용했다면 RNN은 시간, 타임 스텝에 따라서 첫 번째 들어오는 값, 두 번째 들어오는 값, 세 번째 들어오는 값에 서로 다른 웨이트를 곱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웨이트 값을 곱해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파라미터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파라미터 그 웨이트 값을 똑같은 걸 통일을 해서 공유를 해버리겠다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언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사실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간 그 각각의 타임 스텝,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모델을 공유를 해서 이제 같은 패턴을 배운 거를 다른 시간에 똑같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량을 줄이거나 그런 다양한 이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쓰게 되면 그러면은 오늘 비가 왔는데 내일 비가 온다라고 예측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보를 내일 날씨가 비가 왔을 때 모레 어떨까요에 활용을 못하고 완전히 새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모델의 일반화, 제너럴라이즈가 잘 안 될 거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N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이론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다이나미컬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화하는 그런 시스템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t라는 건 시간의 인덱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1초부터 시작을 한다 치면 1초일 때는 S0, 그다음 1초일 때 S1, 2초일 때 S2 이런 식으로 이제 이 t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내 현재 상태 ST, t라는 시간의 내 현재 상태, 이 현재 스테이트는 방금 전 시간의 상태에 어떤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내 현재 상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날씨에 적용을 하면 어제 비가 오늘 뭔가 날씨는 어제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아니, 오늘 비가 왔다. 라는 그 상태는 어제 비가 왔다면 오늘 비가 오는 게 사실 높죠. 며칠 동안 비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전 시간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에서는 사실 거의 당연하죠. 이전 시간에 영향을 받죠, 현재는. 그래서 그걸 함수로 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간단하게 쓰면 이 함수가 세타라는 파라미터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타를 따로 쓰지 말고 그냥 함수의 이름에다 써버리자. f세타라고 써버리자. 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네모라는 함수에다가 이전 시간의 상태를 집어넣으면 현재 시간의 상태가 튀어나온다 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는 이 시스템의 상태, 쉽게 생각하면 날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F는 방금 전 시간의 상태, ST-1에서 현재 시간의 상태, ST를 만들어주는, 매핑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는 세타라는 걸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되어 있다.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즈라는 거는 뭐 뉴럴넷으로 생각하면 웨이트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S의 시간, T라는 시간의 상태, S의 정의는 바로 전 시간, T-1에서 계산이 된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어가 이제 리커런트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바로 전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가 이제 리커런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치가 좀 오죠. RNN의 R은 리커런트인데 그러면 뭔가 이런 구조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 식이 이제 S1에서 S2를 구하고 S2에서 S3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거를 좀 펴볼게요. 펼쳐볼게요. 접혀있던 걸 펼치겠습니다. 언폴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S3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바로 전 시간의 상태에다가 함수를 씌우면 되죠. 근데 S2의 정의가 뭐죠? 바로 전 시간, S2의 바로 전인 S1에다가 함수를 씌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S1에 F를 씌우고 그럼 S2가 됐죠. 거기다 다시 F를 집어넣으면 그럼 S3가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식을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 뭔가 이제 이 동그라미 노드랑 선 엣지로 표현되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ST번째라는 상태가 있으면 그 다음 번째는 ST 플러스 1은 ST에다가 F를 씌우면 되죠. 그렇게 되고 ST는 ST-1에다가 F를 씌우면 됩니다. 그쵸? 그 전에 거는 또 그 전에 거에다가 F를 씌우면 되고 그 다음 거는 지금 거에다가 또 F를 씌우면 되죠. 그렇게 쭉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지금 이 F라는 함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모든 시간 S1에서 S2로 갈 때도 F 세타를 그대로 쓰고요. S2에서 S3로 갈 때도 F 세타 그대로 쓰고 뭐 S100에서 S100에 갈 때도 그대로 쓰고 S1000에서 S1000에 갈 때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 F라는 함수는 시간에 되게 무관하게 동일한 함수인 거죠. 그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똑같은 함수를 계속 쓰고 있다. 기 때문에 이 함수의 파라미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타임 스텝에서 같은 파라미터를 계속 반복해서 쓴다. 공유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결국에는 내가 오늘 날씨가 비가 오면 내일 날씨가 비가 오는 그 상황과 내일 비가 오면 모레 비가 올 때 그 상황이 사실 다르지 않죠, 딱히. 그거를 잘 모델링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예요. 그게 이제 함수 F라는 걸 표현이 됐다고 치면 내일 비가 오면 모레 비가 올 확률도 아마 70% 근처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70%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F 값을 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F 함수를 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모든 시간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가 계속 변화를 하는데, 그 상태가 변화할 때 그 변화를 하는 그 함수 F를 시간에 따라서 동일하게 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가서 모델링을 해보면 사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음, 괜찮은 예시가 없나? 운전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제 속도가 예를 들어 50입니다. 자동차에. 50km/h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1초 뒤에는 45가 되고 또 1초 뒤에는 40이 되고 50 계속 줄어든다. 가 이제 위의 사례고요. 50에서 45가 되면 5가 줄었죠. 그래서 fx는 x-5일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를 예측해라 라고 하면은 똑같은 함수를 또 써서 그냥 45였으니까 또 5를 줄여서 40이 될 거예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의 상황이고
근데 실제로는 그냥 차를 가만히 두지 않죠, 우리는.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립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할 때 현재 상태, 현재 속도 50km에다가 내가 엑셀을 밟았다 하는 뭔가 입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기존의 여기다가 입력 엑셀을 추가를 합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인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과거 상태, 현재 내 속도는 과거의 속도에다가 내가 엑셀을 얼마나 밟았냐를 추가를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2번식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외부의 신호에 해당하는 X가 추가가 됐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 밟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도 함수 F는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엑셀을 안 밟으면 속도가 5씩 감소한다. 그거는 뭐 시간에 따라서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 다음에 내가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5씩 늘어난다. 이것도 사실 내가 1초에서 2초로 가나 2초에서 3초로 가나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길이 일정하다면 만약에 평지에서 그냥 달린다고 치면.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동일한 함수를 적용하는 게 무리가 없죠.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공유를 하겠다 하는 게 이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RNN이 이 다이나미컬 시스템을 가져와서 이제 뉴럴넷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의 RNN은 원래는 히든 레이어라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이름 붙이기를 히든 스테이트라고 붙이겠습니다. 앞에 그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S가 스테이트였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히든을 이름을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상태. 그래서 뉴럴넷 안에 뭔가 상태가 있어서 그 상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그 상태를 변하게 하는 함수는 시간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보면 우리의 히든 스테이트라는 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입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밑에서 봤던 X고 그 다음에 이전 상태를 이 두 개를 같이 어떤 함수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면 다음 상태 이 H의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H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냥 모양을 뉴럴넷 모양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스테이트를 일단 히든 유닛의 값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매 시간 똑같은 F와 똑같은 F라는 건 똑같은 파라미터 세타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F를 써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있던 다이나믹 시스템을 뉴럴넷으로 구현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든이라는 게 뭔가 내부적으로 계속 상태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뀌게 하는 요인에는 이제 과거 바로 전 시간의 히든이랑 내가 현재 주어진 인풋 그래서 전 시간의 속도 내가 현재 엑셀을 밟았느냐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다음 시간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뉴럴에서 히든 중간에 있는 이 레이어 값으로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풋과 히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아웃풋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뭔가 예측을 하려면 출력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웃풋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아웃풋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히든 스테이트 있잖아요. 이게 뭐 AN에서는 그냥 히든 레이어의 값이죠. 거기다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웨이트 곱하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또는 소프트맥스 씌워가지고 최종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죠.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올 거고 소프트맥스를 하면 그 여러 개의 아웃풋 유닛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AN이랑 똑같이 출력을 냅니다. 그게 이제 아웃풋 레이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두면 이 히든 유닛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뭔가 데이터들을 계속 넣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 I am a student가 있어요. 그러면은 I를 넣습니다. 그럼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M을 집어넣어요. 그때 그냥 M에 대해서 웨이트 곱하고 히든 스테이트가 바뀌면 앞에 있던 히든 스테이트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랑 그다음 내가 지금 M이라고 집어넣은 거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요. 새로운 H를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다르죠. 그렇게 새로운 H를 만들고 그다음 내 지금 H를 갖고 있고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어를 집어넣어요. 세 번째. 그다음에 이 어랑 방금 계산한 이 H랑 둘을 또 합쳐가지고 새로운 H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얘는 지워도 되는 거죠. H가 바뀌었으니까 다음으로. 그 다음에 스튜던트를 입력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전 스텝 H 이거를 집어넣어서 또 다음 H를 구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뭔가 예측하겠다라고 하면 그때의 히든 이 H 값에다가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을 씌워서 Y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게 RNN입니다. 자세한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뒤에 나올 거니까 일단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그 긴 시퀀스의 그 정보들을 요약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정보는 지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am a boy다라고 하면 사실 M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높은 확률로. 사실 I, 내가, 보이, 소년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한 명이다. 이런 게 중요하고 M은 사실 그냥 이다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히든에 저장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I나 뭐 보이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그 히든 벡터라는 숫자 형태로 잘 저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정보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히든 스테이트 구할 때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도 보고 계산을 하니까. 네. 그래서 히든이 타임스텝 1에 계산되고 또 2에 계산되죠. 그때 이제 뭐 X도 들어옵니다만 X1 들어오고 X2 들어오고 또 이때는 그 H3 계산할 때는 H2랑 X3랑 두 개 보고 결정하죠. 그다음 H4 결정할 때는 이전 스텝의 히든이랑 현재 X4 두 개 보고 결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땡땡땡 해가지고 HN 얘를 보면 사실 X1부터 Xn-1까지가 쭉 들어가서 계산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다 축적돼서 여기 숫자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뭔가 손실이 있지 뭐있든 요약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로시 서머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모든 X를 이제 시간별로 받아가지고 현재 최종적인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뭔가 압축돼서 저장이 될 거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히든 스테이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RNN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앞에선 이런 그림을 봤죠. 이제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최대한 작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펼치기 전 모양이고요. X는 매 시간마다 새로운 게 들어갈 거예요. I 들어가고 M 들어가고 들어가고 스턴트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네모의 색칠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현재 히든이 다음 히든 구할 때 이렇게 돌아서 X랑 같이 계산이 된다. 합쳐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려놨고요. 또 다음 X가 들어오면 이전 H랑 지금 들어온 X를 합쳐서 현재 H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펼칩니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제 이전에 히든이 있었고 현재 히든을 구하려고 하면 이전 히든이랑
현재 x를 같이 f라는 함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현재 h를 구하겠다라고 그릴 수가 있죠. 다음 h를 구할 때는 그 전에 t번째 h치랑 t 플러스 한 번째 x를 같이 f라는 함수에 집어넣고 t 플러스 한 번째 h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을 합쳐서 계속 가는 거죠. 그걸 이제 펼쳐서 그리면 오른쪽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그리는 게 보기가 편하죠. 네, 왼쪽을 리커런트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리커런스라는 구조예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리커런트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이고, 네, 이 까만색은 뭔가 뭐 그 회로 이론에서는 뭐 정류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h를 여기 잠깐 저장했다가 현재 h 구할 때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들어온 x랑 같이 계산하겠다라는 걸 압축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를 보기 위해서 이게 사실 이 구조는 그냥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얘를 시간에 따라서 펼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f가 계속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제 계산되는 과정을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타임, t번째 타임에 대해서 뭔가 보고 싶을 때 딱 뽑아서 볼 수가 있죠. 얘는 지금 다 뭉쳐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펼치면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히든이랑 아웃풋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원래는 이게 없죠. 그래서 x에다가 이제 x에서 h로 가는 웨이트를 곱하고 h를 구하고 그다음 h에다가 h에서 y로 가는 웨이트를 곱해서 y를 구합니다. 그게 그냥 ANN의 연산 과정이잖아요. 포워드 프로포게이션 과정인데 근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추가가 됐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원래 h를 구할 때는 원래 h는 WHX 곱하기 x였어요. 이게 저희가 배웠던 ANN이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h인데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현재 h는 이제 지금 들어온 x, 현재 x랑 플러스 과거의 h에다가 웨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요. h에서 h로 가는 웨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h에서 h로 가는 웨이트에다가 이전 스텝의 히든 t-1 이걸 곱해서 둘을 더해요.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 웨이트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인풋이 100차원이다. 그리고 히든이 10차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죠. 히든이 10차원 이렇게 벡터가 있고요. 웨이트는 아웃풋이 10이고 인풋이 100인 WHX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 입력은 가로가 100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X. 그러면 X에서 얘를 곱해가지고 H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WHH는 H에서 H로 가는 웨이트죠. 그래서 히든이 10차원짜리 레이어라고 치면 10 곱하기 10 이렇게 만들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H고 이게 H인데 여기는 뭐 T-1일 거고요. 여기는 T를 읽었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거. 아웃풋이 만약에 2차원이라고 했고요. 강아지랑 고양이만 예측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입력은 10차원이고요.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거니까. 출력은 2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웨이트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 이쪽은 값이 두 개짜리 아웃풋 Y 이쪽은 값이 10개 있는 히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연산하는 식을 그려보면 써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그래서 현재 히든을 구할 때 일단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이트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히든에다가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이트 이건 새롭게 생긴 거죠. ANN에 없던 웨이트입니다. 새로 만든 거고요. RNN에서 그걸 곱해서 둘을 더해라
그 다음에 웨이트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바이어스도 더해라. 바이어스도 그냥 ALN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숫자로 구성된 거. 더해서 나온 이 시그널을 이번에는 시그모이드 말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얘도 그냥 S자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워가지고 이제 다음 스테이트를 구해라 라고 하고요. 이 현재 이 T번째 스테이트에서 Y번째 아웃풋, T번째 히든 스테이트에서 T번째 아웃풋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현재 이 T번째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Y로 가는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Y로 가는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시그널이 될 거고 이 시그널에다가 뭐 시그모이드를 하든 소프트맥스를 하든 뭔가 출력을 낼 수 있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워주면 그러면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 추가된 거죠. 히든에서 히든, 이전 히든에서 현재 히든으로 가기 위한 요 부분만 추가가 된 거죠, 사실상.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파라미터를 쓸 때 매 시간 T1에서 T2로 갈 때 쓴 W랑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이트랑 H2에서 H3으로 갈 때 그때 쓴 웨이트랑 다르지 않죠. 똑같은 웨이트를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내가 I를 넣었을 때 그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거랑 아니면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거랑 M을 넣었을 때 인풋에서 히든 계산하는 웨이트 이 웨이트랑 그 다음에 R을 넣었을 때 이 웨이트랑 스튜던트를 넣었을 때 이 웨이트가 다 똑같은 걸 쓴다는 거죠. 각각 다른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웨이트가 공유가 된다.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 3개만 가지고 이 타임 스텝의 길이가 1이든 10이든 100이든 10만이든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각 타임 스텝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웨이트를 계속 쓰니까 원래는 다 다르게 쓰는 게 ANN인데 네 그렇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뭔가 리커런트 형태의 네트워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파라미터를 쓴다 하는 게 핵심이고요. 모든 타임 스텝에서 네 그래서 이제 RNN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입력부터 출력까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그리고 이 RNN에서는 유명한 구조가 어떤 게 있느냐를 하고 나면 RNN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챕터인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로 왔고요. 오늘 내용이 혹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RNN이 뭔지 알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더 좋은 설명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어떠신가요? 어렵나요? 네. 그래서 한 2분만 빌려서 얘기를 하면, 음, 원래 우리가 배운 ANN은 X에서 뭐 H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Y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웨이트인데, 이제 X에서 H로 가는 웨이트였고요. 이게 웨이트인데, H에서 Y로 가는 매트릭스 형태의 웨이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막 연결돼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Y를 구하려면은 이제 W 곱하기 H 플러스 바이어스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H를 구하려면은 이제 또 W HX 곱하기 X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X가 그냥 한 번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고요. X1, X2 해가지고 X 파우까지 있습니다. 이 각각이 단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전도면 각
시간의 그 심전도 값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ANA 데이터가 여러 개인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서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이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으로 가봅시다, 다시. 내가 오늘 주가를 넣으면 일단 히든이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 내일 주가를 예측을 하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 히든을 저장을 해둡니다. H1 이렇게 해두고 내일 주가가 들어왔어요. 내일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원래는 그냥 이거 곱하면 H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도 같이 쓰고 싶어요. 전에 계산했던 거. 그래서 H2를 구할 때 지금 들어온 거에 이것도 곱하지만 그거는 지금 들어온 거에 이 웨이트를 곱한다. 이 식이죠. 그것도 하지만 거기다가 방금 어제 주가로 구했던 이 히든 값 있잖아요. 얘도 이 웨이트를 가지고 같이 더해버리겠다. WHH 곱하기 X, X가 아니고 H1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다 하고 여기 마이너스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주어졌죠. 그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Y 구할 때는 Y도 사실 뭐 주가를 예측한다고 치면 오늘 거를 넣으면 내일 값이 나오겠죠. 내일 값을 넣으면 모레 값이 예측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둘째 날에 주가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첫째 날에 히든에다가 이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웨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똑같습니다. 완전히 ANN이랑. 달라진 건 이거 하나. 그리고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지 한 장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의 수치, 내일의 수치, 모레의 수치에서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천천히 복습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스터디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스터디 일단 뭐 항상 잠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목요일 6시 반으로 정해두고 만약에 이제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리 그 공지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위에서는 원바이원 64에서 원바이원 32로 2분의 1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256에서 이 64 이런 건 딱 정해진 수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바꿀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네, 1등을 하려고 이 대회에서 네. 이것저것 하다가 64를 했더니 제일 잘 됐다 이거. 다른 거 다 해보고, 네, 아, 다 해봤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은.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이게 결국 레이어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계산량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이- 원래 컨볼루전이 깊이가 3이면 똑같이 깊이가 3인 필터를 옆으로 이렇게 옮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원래 이게 없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256짜리 깊이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56을 옆으로 옮기면서 네, 겹치는 부분 곱하고 다 더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256번 해야 되잖아요. 깊이 그렇죠. 방향. 네, 근데 그거를 64로 줄여놓고 하니까 64층짜리 음, 이제 네. 필터를 옆으로 옮기면 되니까 계산량이 확 줄어들죠. 4분의 1이. 아, 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산량을 다 줄이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맞습니다. 계산량 줄어들. 맥스플링 할 때 네. 걔네는 아예 안 겹쳐요. 아, 보통 국룰은 안 겹치는 거고요. 가끔 겹쳐서 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해보니까 안 겹치는 게 제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컬럼에서 그냥 얘 하나만 넣고 돌려보고 하나만 넣고 돌려보고 하나만 넣고 돌리고 해서 설명이 제일 좋은 걸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맞아요. 구형시켜놓고
걔 빼고 나머지 중에 또 두 번째를 찾고 또 고정하고 또 걔 빼고 나머지 중에 좋은 걸 찾고 세 개 고정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다 해본 거예요. 네. 아니 반대로 할 수도 있겠네. 다 놓고 해보고 하나씩 빼면서 해보고 성능 제일 안 떨어지는 그 N-1개 찾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다 써놓고 성능이 제일 별로인 하나를 빼고요. 그 말인즉슨 걔를 뺐을 때 성능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빼는 걸 찾고 또 더 빼는 걸 찾고 그게 반대로 가도 돼요. 하나씩 추가해도 되고 하나씩 빼도 되고 그러면 결론은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해봐도 되고 하나만 해보셔도 되고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기로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아, 그 알고리즘이요. 네, 사실 포문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 넣어야 돼. 네, 사실 포문이 개수만큼 필요하긴 하죠. 그냥 브루트 포스로 짜려면. 근데 아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뭐 챗GPT나 검색이나 뭔가를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쓰잖아요. 그 버블 정렬식 이런 건 경험이 처음이야. 네, 얘네를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옛날 2015년에 제가 학부연구생 때 짰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그때 매트랩으로 짰어요. 지금 약간 파이썬 말고. 좀 베스트 피처 같은 거 하면 나오는 거는 네, 구글링 하면 분명 나올 겁니다. 많이들 쓰는 거라. 베스트 프랑스 구해가지고 고정시켰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씩 넣고 얘는 그렇죠. 반복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없으면 뭐 그냥 프런트는 그냥 보팅 이미 다 하고 크래시파이까지. 네, 그 한번 과제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사진 보내드려요. 그 피플 그게 뭐죠? 그 선생님께서 공지 올리신 거 있어요. 됩니다, 됩니다. 아, 네. 일깜파가 아닌데. 그 다른 것들은 아직 하려면 네. 하나가 이미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아직 모집해달라는 요청이 안 와서 아, 그거는 자리가 3개 있는데 곧 모집할 겁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추후에 2번, 3번, 4번은 붙어야 돼요. 아직 그 남지. 지원한 상태고 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 그 3개만. 걔네는 사실 확률이 높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 1번이 50%였거든요. 아, 진짜? 2대1 경쟁에서 이긴 건데. 그래서 다행히 하나 일단 됐습니다. 다행히. 아, 그리고 이미 된 게 하나 있어요. 네. 아직 학생들은 안 넣어놨. 공지 안 올리시. 네, 아, 3명 넣었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주제가 똑같고 아마 같이 할 거거든요. 1번 과제랑. 네, 그래서 원하시면은 그걸로 들어오셔도 돼요. 알고 있습니다. 1번 과제 안 하고 3번 과제 진짜. 3번이 그 완전 딴 거죠. 기간 길어서 네, 7년짜리. 네. 1번 과제가 뭔지 저는 잘 아직 1번 과제가 그 RIS 지정 과제예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내용이 뭔지. 아, 저희 공개 데이터로 만성질환 예측하는 모델 만들겠다. 아, 그 다음에 연쇄 건강검진 랩에서 수집한 걸로 성능을 더 올리겠다. 저희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혈당도 혈투도 다 하니까 걔네들 다 합쳐서 잘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도 저희가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적응이 있다가 아, 저희 UI 만들. 도메인 적응은 그거예요. 공개 데이터에서 잘 되는데 저희 데이터에서 잘 안 되는 경우에 성능 올리고 아, 저희 데이터 다른 데이터인데 뭐 안. 네, 공개 데이터로 확대하고 저희 데이터를 옮길 때 그냥 막연히 합하지 말고 더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역시 좀 범용성이 달라. 네, 그거를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물론 아까 질문을 했던 게 지난번에 MRI 영상으로 내일 치매 네. 예측한 사실이 나거나 그렇게 했더니 모든 환자들의 대부분은 정상인으로 예측해서 맞춤형이 90% 나가셨는데 그러면 그 논문의 마무리는 그렇게 예측했다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아, 어, 치매로 진행한 사람을 많이 갖다 놓고 실험을 했었고요. 실제로는 뭐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일단 정확도가 높게 나올 수 없어요. 정상이라고 100%다 이거 60%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다 이거. 두 번째는 99대 1 이렇게 있더라도 데이터가 액큐러시 말고 이제 뭐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이런 걸 재거나 민감도 되기도 높은 거나 아니면 F1 스코어 저희 그 스탠리 때 했던 거 그런 걸 하면 되게 낮게 나오고 그래서 액큐러시 말고 다른 것들을 재보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값을 낮게 나오는 게 만드는 그런 그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지표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불균이 네, 그래서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에큐러시는 별로 추천 안 하고요. F1 스코어 그다음에 AUROC 오늘 그 발표하는 부분에 걔네들을 많이 써요. 두 개를 많이 써요. 두 개를 많이 써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재보면 보통 그리고 을 데이터 한정은 민감도 되게 좋고 웬만하면 얘기를 해요. 결과 얘기하면 저희 지금 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진짜 올려주신 계획 짤. 네. 나는 일단 올리려면 여기저기 일단 그래서 이번에 그거 신청하셨는데 하셨죠? 그거 하시는 내용을 그 정리를 해서 아까 A랑 O, I 이렇게 되게 있다는 고형태로 해서 C의 지금의 가세이한 대자 공유를 해주셔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주변에 너무 집어넣을 일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드셨어요? 아, 얼른 가세요. 저는 못 갑니다. 너무 바빠요.